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인생이라는 아주 길고 복잡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영화를 찍고 있는 단 한 명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내 인생이라는 영화가 왜 종종 눈물 쏙 빼는 비극적인 장르처럼 느껴질까? 혹은 왜 똑같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갈등의 장면이 무한 반복되는 굴레에 갇힌 것만 같을까 하고 말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번 다짐하면서도 항상 비슷한 지점에서 넘어지고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가장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 아프고도 피할 수 없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복되는 고통이나 관계의 실패를 겪을 때마다 자책을 많이 하세요. 내가 성격이 원래 이 모양이라서 그렇다, 혹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면서 단순한 개인의 성격 결함으로 치부하곤 하거든요. 아, 맞아요. 내 탓을 하게 되죠. 네. 하지만 인간의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결코 개인의 단순한 의지 부족이나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는 아주 깊이 각인된 우리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정서적 설계도가 숨겨져 있어요. 정서적 설계도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 도식 혹은 삶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설계도를 해독하고 그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아주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위해 아주 흥미롭고 통찰력 넘치는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후경 박사님의 보고서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힐링 무비와 심리도식 치료의 통합적 고찰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흥미롭죠?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형성되어 버린 삶의 덫이라는 이 심리 도식을 낱낱이 분석하고요. 영화라는 매력적인 매개체와 깊이 있는 동양 철학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오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잃어버린 참나를 타질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파헤쳐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삶의 덫이라는 개념의 기원부터 짚어봐야 하는데요. 이 이론은 미국의 심리학자 제프리 영이 창시한 심리도식 치료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죠? 이 무서운 삶의 덫이 과연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 만들어지느냐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논리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가 채 발달하기도 전인 시기라는 거죠. 해마가 발달하기 전이라면 심지어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기도 전인 3세 이전의 유아기에 이미 그 뼈대가 형성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와, 3세 이전이요? 논리적 뇌가 발달하기도 전인데 그럼 결국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에 그 공포나 결핍이 아주 날것의 상태로 새겨진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날 것 그대로죠. 인과관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거나 애정이 결핍되면 그게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불안의 형태로 뇌에 고스란히 저장되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머리로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특정 상황에서 관계에 심각하게 부적응하는 현상들이 바로 이 편도체에 저장된 원초적 기억 때문인 겁니다. 약간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렌즈 같은 거네요. 스스로를 비극적인 시나리오에 그냥 가둬버리는. 그 인과관계를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스스로도 답답하고 이게 신박한 신경증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제프리 영은 인간의 핵심 욕구가 좌절되는 방식에 따라 이 삶의 덫을 크게 5가지 핵심 영역과 18가지 하위 덫으로 분류했습니다. 18가지나요? 네, 이 분류를 하나씩 살펴보면 현대인들의 일상과 너무나 밀접하게 맞닿아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영역은 바로 단절 및 거절입니다. 어린 시절 고립되고 냉담한 환경에서 자란 이들이 주로 겪는 상처죠. 아, 이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언제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즉 유기의 덫이겠군요. 네, 유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죠. 이 덫에 빠진 서른들은 연인에게 숨막힐 정도로 집착하거나 반대로 버림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아예 처음부터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회피해버리는 패턴을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극단으로 나타나죠. 또 군중 속에 있어도 나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소외의 덫.
이나 내면의 결함 때문에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결함의 덫도 철저한 외로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럼 두 번째 영역은 뭔가요? 그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영역인 손상된 자율성 및 수양을 보면요. 이는 한국의 특수한 교육 환경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아, 혹시 치맛바람 같은 건가요? 네, 바로 그 부모의 과도한 교육 열풍이나 치맛바람 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부딪히고 실패하며 자율성을 길러야 할 결정적인 시기가 있잖아요. 넘어지면서 배우는 시기죠. 또는 일상적인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겉보기엔 온실 속 화초처럼 안전하고 완벽하게 자란 것 같지만 사실 내면의 자아는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누군가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의존의 덫이나 인생의 작은 도전 앞에서도 자신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강하게 믿어버리는 실패의 덫이 생기는 거네요. 이게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가 만들어낸 역설적인 결과물입니다. 스스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인 손상된 한계와 네 번째 영역인 타인 중심성은 서로 아주 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인간의 욕구라는 측면에서 정말 흥미로운 대조를 이뤄요. 어떻게 대조가 되나요? 먼저 통제받지 않고 완전 자유방임으로 자라게 되면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특권의식의 덫에 빠지고 싶습니다. 아, 내가 특별하니까 규칙 같은 건 지킬 필요가 없다고 믿는 거군요. 맞아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성인 ADHD나 충동조절 장애와도 깊은 심리적 연관이 있죠. 반대로 부모의 욕구를 대리만족시켜야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부 사랑의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철저히 타인 중심성의 영역에 갇히게 되겠네요. 네.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자신의 진짜 가치와 욕구는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헤겔이 말한 인정투쟁의 전차에 올라타서 영원히 내리지 못하는 삶이죠. 직장에서 상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갈아넣거나 SNS에서 조화료를 받기 위해 가짜 사람을 전시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 덫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뼈아픈 현실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입니다. 아주 엄격하고 파괴적인 비판이 만연한 환경에서 자란 이들이 겪는 고통이에요. 매사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부정성의 덫 같은 건가요? 네. 그리고 비난이 두려워 긍정적인 감정조차 극도로 억제하는 것. 또 자신과 타인에게 불가능한 기준을 들이대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혹하게 스스로를 처벌하는 엄격한 기준의 덫이 여기에 속합니다. 보통 완벽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곤 하죠. 맞아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은 늘 전쟁터 같은 팽팽한 긴장 상태인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내면의 덫을 조금이나마 인지하셨다면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심리적 역동의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왜 이 마음의 덫들이 하필이면 인간관계, 특히 가족이나 연인, 부부처럼 가장 사랑해야 할 친밀한 관계에서 지옥불을 지피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혼자 있을 때는 아주 멀쩡하던 사람이 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만 하면 그렇게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지옥 같은 갈등의 중심에는 아주 복잡하고도 강력한 심리 기제인 투사적 동일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투사적 동일시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요. 내 안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부정적인 감정들, 예컨대 극심한 불안이나 무능감, 수치심 같은 것들을 내가 소화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확 던져버리는, 즉 투사하는 현상입니다. 내가 감당 못하니까 남한테 던진다? 네, 부모와 자식 관계가 가장 전형적인 예인데요. 부모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삶의 불안이나 열등감을 자녀에게 던지는 거죠. 아,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게으름 피워서 나중에 나고자 되면 어떡할래? 하면서 자신의 실패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아이에게 전가하는 상황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그 강렬한 불안 에너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불안해하고 산만하며 무기력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투사된 감정과 동일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이가 부모의 불안을 입어버리는 거군요. 이때 부모는 자녀의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면서 거봐, 내 걱정이 맞았잖아. 쟤는 저렇게 문제가 있는 애야. 라며 자신의 불안을 정당화하고 자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합니다. 와, 내 상처를 상대에게 심고 상대가 내 상처대로 행동하게 만든 뒤에 그걸 증거로 삼아서 상대를 비난한다고요?
정말 기가 막힌 악순환의 메커니즘이네요.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기제입니다. 네, 그래서 관계가 지옥이 되는 거죠.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죠. 상담 치료 장면이나 진정으로 신뢰하는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날선 불안이나 분노를 투사할 때 똑같이 화를 내며 튕겨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아주 넉넉한 그릇처럼 담아낸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담아내기, 즉 컨테인먼트라고 부릅니다. 훌륭한 비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수기의 원리예요. 정수기요? 네, 상대가 던진 오염되고 탁한 감정의 물을 그대로 쏟아버리거나 다시 되던지는 대신에 나의 내면이라는 필터로 받아내서 맑고 깨끗한 이해의 물로 정화해 돌려주는 겁니다. 아, 정말 멋진 비유네요. 투사를 맹목적인 비난이 아닌 사랑과 수용으로 받아내어 돌려줄 때 비로소 오랜 상처는 치유되고 관계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성장하게 되는 거군요. 상처 입은 감정을 정화하는 정수기 역할이라 이거 일상에서 꼭 실천해보고 싶은 태도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카렌 호나이가 주창한 3가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살펴보면 현대 직장인들의 슬프고도 치열한 자화상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직장인들의 삶이요? 네, 치열한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타인을 통제하고 승리하려는 반격형으로 살아갑니다. 타인을 딛고 올라서야 하니 늘 과각성 상태에 빠져서 공황장애의 위험에 노출되곤 하죠. 그렇게 하루 종일 싸우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또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집에 오면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철저한 고립을 선택하는 회피형 모드로 돌변하는 것이죠.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한 채 스마트폰이나 게임, 알코올 등 각종 중독에 빠져서 도피처를 찾습니다. 아니면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타인의 비위를 끝없이 맞추고 어떻게든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수용형의 태도를 취하다가 만성적인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정말 많은 현대인들이 이 3가지 병리적 대처 방식 사이를 위태롭게 줄타기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씁쓸하네요. 그래서 이우경 박사님은 이렇게 굳어버린 우리의 방어 기제를 낮추고 마음의 덫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훌륭한 치료 도구로 힐링 무비, 즉 영화를 제시하시죠. 네, 영화가 아주 탁월한 도구입니다. 현실에서 누군가 내 상처를 지적하거나 충고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벽을 높이고 반발하지만 스크린 속 인물의 삶은 삼자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무장해제된 상태로 깊이 공감하게 된다는 원리잖아요. 덫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발견하는 무비 스토리 단계입니다. 아, 무비 스토리. 둘째는 그 인물의 상처와 갈등이 내 삶에서 어떻게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뼈저리게 성찰하는 마이 스토리 단계로 진입합니다. 나의 이야기로 가져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 토론이나 나눔을 통해 내 상처가 나 혼자만의 고립된 고통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보편성, 즉 our 스토리로 확장되면서 억눌렸던 감정이 정화되는 메커니즘이죠. 무비, 마이, 그리고 아워 스토리. 이 삼각체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로 명작 영화 굿윌 헌팅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영화죠. 영화 속에서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어린 시절의 학대로 인해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방어적인 주인공 윌에게 쇼 교수가 다가가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정말 명장면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만약 현실에서 우리가 그런 훈계를 들었다면 위선이라며 밀어냈겠지만 스크린 밖에서 윌의 삶에 완전히 감정이입을 한 관객들은 윌이 무너져 내리며 오열할 때 자신들 내면 깊숙이 숨겨두었던 상처받은 내면 아이도 함께 무장해제되는 강력한 마이 스토리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영화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보고서가 단순한 이론적인 나열을 넘어서 묵직한 감동을 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저자이신 박사님 본인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박사님 본인의 뼈아픈 개인적 스토리와 치유의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박사님은 어린 시절 집안이 몰락하면서 극심한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철거민촌의 어둠 속 단칸방에서 살아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광신적인 신앙에 빠져 자녀들에게 파괴적인 비판과 저주를 쏟아냈다고 해요. 정말 힘든 유년기였겠네요. 네. 그 억압적인 환경 탓에 누님은 결국 정신병에 걸리는 비극까지 맞이하셨죠.
가난과 정서적 방임, 파괴적 비판이라는 완벽한 소회의 덫과 부정성의 덫에 갇혀버린 가혹한 시절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깊은 절망의 늪에 완전히 먹혀버리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 법한 조건이잖아요. 하지만 박사님이 그 어둠 속에서 생존하고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삶의 결정적인 고비마다 기적처럼 등장해준 훌륭한 스승들 덕분이었습니다. 스승님들이요? 중학교 시절 가난으로 굶주리던 그에게 남몰래 쌀가방을 챙겨주신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못 받게 되자 기꺼이 자신의 사비로 등록금을 내어주신 선생님들이 계셨죠. 정말 은인 같은 분들이시네요. 이분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의 덫이 영혼을 파괴하지 않도록 사랑과 수용이라는 강력한 보호막을 쳐준 진정한 의미의 치유자, 즉 아까 우리가 다룬 훌륭한 컨테이너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그 따뜻한 컨테인먼트를 받은 경험은 박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상처가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죠. 성인이 되어서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소외의 덫의 잔재 때문에 대중 앞에 서면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상처 앞에서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마주했다는 점입니다. 극심했던 소외의 아픔을 역으로 고독을 깊이 사유하고 즐기는 힘으로 바꾸었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숭고한 배려로 승화시켰습니다. 덫을 도구로 바꾸셨네요. 네. 또한 자신을 짓누르던 파괴적인 부정성의 덫을 날카로운 철학적 성찰의 도구로 다듬어내신 거죠.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상생상극의 원리가 한 인간의 삶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셈이네요. 서로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고통의 에너지가 철학과 성찰을 거치면서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로 전환된 연금술 같은 과정입니다. 나의 상처가 그저 지우고 싶은 흉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강력한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셨어요. 동양 철학이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를 이렇게 바꿔준다면 이 보고서 후반부는 그 태도를 현실에서 구현할 아주 구체적인 도구들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도구들이요? 우선 박사님은 노자 도덕경 20장의 구절을 심리학적으로 깊이 있게 재해석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밝고 똑부러지는데 나만 홀로 어둡고 멍청하구나. 와, 이거 완전 현대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구절이네요. 다들 인스타그램이나 SNS 속에서는 화려하고 완벽한 삶을 전시하잖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피드를 넘기면서 방구석에 앉아있는 나 자신만 한없이 초라하고 뒤처진 것 같은 그 씁쓸한 마음, 그걸 정확히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두가 성공과 유행이라는 타인의 욕망, 즉 가짜 자아의 빛을 쫓아서 발버둥칠 때 노자는 세상의 잣대에서 볼 땐 한없이 뒤처지고 바보 같아 보이는 자신의 초라함을 그냥 그대로 긍정하고 수용합니다. 가짜 자아를 벗어던지는 거군요. 진짜 자유는 남들처럼 완벽해지려고 가면을 두껍게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둡고 초라한 진짜 모습, 가짜 자아를 벗어던진 그 날것의 상태를 담담히 드러내고 껴안는 데서 시작된다는 아주 깊은 실존적 위로를 건네는 것입니다. 더불어 노자는 그 구절 끝에 생명의 근원을 귀하게 여긴다는 귀식모라는 개념을 던지는데요. 박사님은 이것을 아주 따뜻하고 현대적인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십니다. 어떻게 풀어내셨죠? 거창한 성취나 깨달음이 없더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내 손으로 챙겨 먹으며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그 평범한 행위 자체가 곧 도이며 가장 위대한 치유다. 이렇게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언가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나 스스로를 위해 밥을 지어 먹이고 하루를 버텨낸 것, 그것이 이미 스스로를 구원하는 치유의 시작이라는 이 통찰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철학이 이렇게 위로를 준다면 현대 심리학은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줍니다. 보고서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즉 NLP의 기법들을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유용한 것이 연합과 분리 기법입니다. 연합과 분리요? 우리가 삶에서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쳤던 순간은 온몸의 감각을 동원해서 지금 여기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연합 기법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압도적인 트라우마의 기억을 다룰 때는 분리 기법을 쓰죠. 고통스러운 기억은 분리한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마치 자신이 극장의 영사실에 앉아서 까마득히 멀리 떨어진 스크린의 흑백 영화로 상영되는 자신의 과거 상처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철저히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화하는 훈련입니다.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상처를 다루는 매우 안전한 방법이죠. 아, 그 분리의 관점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관수행과도 그 결을 같이 하네요. 몰아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마치 남의 일인 양 고요하고 투명하게 관찰하는 그 상태 말입니다. 맞아요. 정확한 연결입니다. 또한 집단정신치료에서 핵심으로 꼽는 보편성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 보고서에 인용된 불교의 유명한 일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잃고 미쳐버린 여인에게 부처님이 죽음이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 하신 이야기죠. 그 여인은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온 동네의 문을 두드리며 헤맵니다. 하지만 단 한 곳도 죽음과 상실이 빗경한 집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나만 이토록 미치게 아픈 것이 아니구나. 네, 상실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숙명이구나. 이처럼 고통의 보편성을 깨닫고 타인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순간 개인의 고립된 슬픔은 비로소 치유의 궤도에 오릅니다. 그 어떤 항우울제보다 강력한 집단 지성과 공감의 치유력인 거죠. 끝으로 보고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애니어그램의 개념을 빌려와서 치유의 최종 목적지를 제시합니다. 흔히 우리는 애니어그램을 단순한 성격 테스트 정도로 소비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거기서 말하는 9가지 성격 유형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두려움으로부터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겹겹이 껴입은 무겁고 녹슨 방어용 갑옷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 방어용 갑옷. 치유의 진정한 여정은 내가 내 피부라고 굳게 믿어왔던 그 낡은 갑옷들을 하나씩 용기 있게 벗어던지는 과정이겠군요. 맞습니다. 특정한 성격 유형이라는 편협한 구속에서 벗어나서 힌두교의 근원적 소리인 옴을 시각화했을 때 맨 꼭대기에 찍히는 초월적인 점처럼 텅 비어있되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포용할 수 있는 궁극의 깨달음의 상태, 즉 온전한 참나로 나아가는 정반합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내야 할 궁극적인 미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를 종합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토록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던 상처, 밤잠 설치게 만들었던 실패와 갈등의 기억들, 그 지긋지긋한 삶의 덫조차 사실은 여러분을 더 크고 단단한 진짜 나침반, 참나로 인도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논의된 모든 심리학적, 철학적 통찰들이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요.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버텨내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치유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아주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며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의 가장 깊고 내밀한 감정적 설계도가 우리가 세상에 나와 논리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이미 무의식 속에 단단히 지어져 버린 것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이게 나야 라고 굳게 믿고 고수하고 있는 그 모습 중 과연 얼마만큼이 태초에 맑고 순수한 당신의 진짜 모습일까요? 그리고 또 얼마만큼이 그저 치유받지 못한 채 어른의 몸을 입어버린 3살배기 아이의 눈물겨운 생존 전략에 불과할까요? 그리고 만약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이 당신 인생이라는 영화에 메가폰을 준 감독이자에 앉아서 고통스럽게 반복되던 지루한 전작을 끝내고 새로운 속편의 대본을 온전히 당신의 의지대로 다시 쓸 수 있다면 새롭게 시작될 그 영화의 첫 장면은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당신이 진정한 참나로서 써내려갈 그 눈부신 첫 번째 씬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가 들려줄 그 새로운 대본의 첫 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